마녀는 도로시의 이마에 단 표식을 보고 놀랐고 걱정했다. 얇게 달린 원숭이들도 그녀 자신도 그 소녀를 어떤 식으로든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로시의 발을 내려다보며 은색 구두를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구두에 얼마나 강력한 주문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마녀는 도로시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하지만 우연히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니 그 뒤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단순한지,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은색 구두가 그녀에게 준 놀라운 힘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악한 마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여전히 내 노예로 만들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도로시에게 거칠고 엄하게 말했다. 나와 함께 가거라. 내가 하는 말을 다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를 끝장냈듯인 어이도 끝장낼 것이다. 도로시는 성의 아름다운 방들을 지나 주방에 도착할 때까지 마녀를 따라갔다. 주방에서는 마녀가 그녀에게 냄비와 주전자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고 나무로 불을 피우라고 명령했다. 도로시는 온순하게 일하러 갔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사악한 마녀가 그녀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해서 기뻤다. 도로시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마녀는 마당으로 가서 겁쟁이 사자를 말처럼 굴리기로 했다. 그녀가 마차를 몰고 가고 싶을 때마다 사자가 그녀의 전차를 끌게 하면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자 사자가 큰 포효를 하며 그녀에게 너무 사나워서 마녀는 두려워서 달려나와 문을 다시 닫았다. 내가 너를 조종할 수 없다면, 마녀가 문의 빗장 너머로 사자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굶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까지는 먹을 게 없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그 후로 갇힌 사자에게는 아무 음식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정오에 문으로 와서 말처럼 굴복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사자는 대답했다. 아니, 이 마당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물어버릴 거야. 사자가 마녀의 바람대로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매일 밤 그 여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도로시가 찬장에서 사자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사자가 먹고 나면 그는 지프로 만든 침대에 누웠고 도로시는 사자 옆에 누워서 그의 부드럽고 덥수룩한 갈기에 머리를 얹었고 그들은 고민을 이야기하고 탈출할 방법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들은 성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은 차악한 마녀의 노예인 노란 윙키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윙키들은 마녀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두려워했다. 그 소녀는 낮에 열심히 일해야 했고 마녀는 종종 그녀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낡은 우산으로 그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도로시를 때릴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이마에 단 자국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이 사실을 몰랐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녀가 토토를 우산으로 때리자 용감한 토토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었다. 마녀는 물린 데에서 피가 나지 않았을 정도로 너무 사악했고 그녀의 피는 수년 전에 말라버렸다. 도로시의 삶은 캔자스와 에미모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슬퍼졌다. 때때로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몹시 울었고 토토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의 작은 여주인에 대한 미안함을 보여주기 위해 우울하게 징징거렸다. 토토는 도로시가 그와 함께 있는 한 캔자스에 있든 오즈의 나라에 있든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어린 소녀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제 사악한 마녀는 소녀가 항상 신었던 은색 구두를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었다. 그녀의 벌과 까마귀와 늑대는 무더기로 쌓여서 말라붙었고
그녀는 황금 모자에 모든 힘을 다 써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은색 구두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녀는 잃어버린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도로시가 구두를 벗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구두를 훔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녀의 예쁜 구두를 너무 자랑스러워서 밤에 그리고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는 구두를 벗지 않았다. 마녀는 어둠을 너무 두려워해서 밤에 도로시의 방에 들어가 구두를 벗을 수 없었고 그녀의 물에 대한 공포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도로시가 목욕할 때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사실 늙은 마녀는 물에 손을 대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물이 그녀에게 닿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악한 마녀는 매우 교활했고 마침내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요령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주방 바닥 한가운데에 철제 막대를 놓았고 그녀의 마법으로 그 철제 막대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도로시가 바닥을 가로질러 걸었을 때 그녀는 막대를 볼 수 없어서 막대에 걸려 넘어졌고 온몸이 쭉 벗고 쓰러졌다. 그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응화 한 켤레가 벗겨졌고 그녀가 그것을 잡기 전에 마녀가 그것을 나가채서 그녀의 마른 발에 신었다. 사악한 여자는 자신의 속림수가 성공해서 매우 기뻤다. 그녀에게 신발 하나만 있어도 그 신발의 매력의 절반을 얻을 수 있었고 도로시는 그 신발을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설령 그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어린 소녀는 예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마녀에게 내 신발을 돌려줘 라고 말했다. 그럴 리 없어. 마녀가 반박했다. 이제 이건 내 신발이지. 당신 신발이 아니니까. 너는 사악한 마녀야. 도로시가 소리쳤다. 너는 내 신발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 그래도 나는 그것을 간직할 거야. 마녀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에게서 다른 것도 빼앗을 거야. 도로시는 매우 화가 나서 근처에 있던 물통을 집어 마녀에게 쏟아부었고 마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었다. 즉시 사악한 마녀는 두려움에 큰 소리를 질렀고 도로시가 그녀를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마녀는 움츠러들며 털기 시작했다. 당신이 한 일을 봐. 그녀가 소리쳤다. 잠깐만. 나는 녹아내릴 거야. 도로시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녀가 눈앞에서 갈색 설탕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정말로 무서웠다. 물이 내 몸을 녹일 줄 몰랐어. 마녀가 울부짖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 몰랐죠. 도로시가 대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분 후면 안은 다 녹을 거고 성은 당신 혼자 차지하게 될 거야. 나는 옛날에 사악했지만 당신 같은 어린 소녀가 나를 녹여 내 사악한 짓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이 말과 함께 마녀는 갈색으로 녹아내리고 형체 없는 덩어리로 쓰러져 부엌 바닥에 깨끗한 판자 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녹아내린 것을 보고 도로시는 엉망진창인 곳에 물통을 하나 더 꺼내 청소를 했다. 그녀는 늙은 마녀의 유일하게 남은 것인 은색 구두를 골라내고 천으로 닦고 말린 다음 다시 발에 신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그녀는 마당으로 달려가 사자에게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녹아 없어졌으며 더 이상 낯선 땅의 포로가 아니라고 말했다. 겁쟁이 사자는 사악한 마녀가 물통에 녹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고 도로시는 즉시 그의 감옥 문을 열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성으로 들어갔고 도로시의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윙키를 불러 모아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노란 윙키들 사이에는 큰 기쁨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년 동안 사악한 마녀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악한 마녀는 항상 그들을 매우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은 이 날을 휴일로 지켰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켰으며 잔치와 춤으로 시간을 보냈다. 사자는 우리 친구인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나는 정말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구출할 수 없을까? 소녀가 불안한 어조로 물었다.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사자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란색 윙키들을 불러서 친구들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윙키들은 도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시는 그들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윙키들을 몇 명 택했고 그들은 모두 길을 떠났다. 그들은 그날과 그 다음 날을 여행하여 깡통나무꾼이 누워있는 바위투성이 평야에 도착했다. 모두 멍들고 구부러져 있었다. 그의 도끼는 가까이 있었지만 칼날은 녹이 슬었고 손잡이는 짧게 부러져 있다. 윙키들은 그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다시 옐로우 캐슬로 데려갔고 도로시는 옛 친구의 슬픈 처지에 눈물을 흘렸고 사자는 냉정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도로시는 윙키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사람들 중에 주석장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맞아요. 우리 중 몇몇은 아주 훌륭한 양철공이에요.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제게 데려와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양철공들이 바구니에 도구를 모두 담아 가지고 왔을 때 그녀는 물었다. 양철 나무꾼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펴고 다시 원래 모양으로 구부리고 부러진 곳을 댐질해 줄 수 있나요? 양철 공들은 나무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그들이 그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가 예전처럼 잘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의 큰 노란색 방 중 하나에서 일을 시작했고 3일 4박 동안 양철 나무꾼의 다리와 몸통과 머리를 망치질하고 비틀고 구부리고 납땜하고 닦고 두드리며 일했다. 마침내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곧게 펴졌고 그의 관절은 예전처럼 잘 작동했다. 물론 그에게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지만 양철 공들은 잘했고 나무꾼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도로시의 방으로 들어와서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도로시는 앞치마로 그의 얼굴에서 눈물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아내야 했다. 그래야 그의 관절이 녹슬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녀 자신의 눈물도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에 굵고 빠르게 떨어졌다. 사자는 고리 끝으로 눈을 너무 자주 닦아서 꼬리가 꽤 젖었고 그는 마당으로 나가서 꼬리가 마를 때까지 햇볕에 두어야 했다. 도로시가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양철나무꾼은 허수아비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를 찾으러 가야 해. 소녀가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윙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이틀 동안 걸어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허수아비의 옷을 던져놓은 높은 나무 가지에 다다랐다. 그것은 매우 키가 큰 나무였고 줄기가 너무 매끄러워서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다. 하지만 나무꾼은 즉시 내가 나무를 잘라내면 허수아비의 옷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제 양철공들이 나무꾼을 직접 수리하는 동안 금세공인인 윙키 중 한 명이 단단한 금으로 도끼 손잡이를 만들어 나무꾼의 도끼엔 얇고 부러진 손잡이 대신 장착했다. 다른 사람들은 칼날을 닦았고 녹이 다 없어지고 윤이 나는처럼 반짝였다. 호수아비가 말을 마치자마자 양철 나무꾼은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고 허수아비의 옷이 가지에서 떨어져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도로시는 그것들을 집어 올려 인기들에게 성으로 다시 운반하게 했고 그곳에서 그것들의 깨끗하고 좋은 집을 채웠다. 그리고 허수아비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거듭거듭 감사를 표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재회한 뒤 노란성에서 며칠을 행복하게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았다.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이모를 생각하며 말했다. 우리는 오즈로 돌아가서 그의 약속을 받아야 해. 그렇지, 나무꾼이 말했다. 마침내 내 마음을 찾게 되었군. 그리고 나는 내 두뇌를 얻을 것이다. 허수아비가 기쁨에 넘쳐 덧붙였다. 사자는 생각에 잠긴 듯 그리고 나는 용기를 얻을 것이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캔자스로 돌아갈 거야. 도로시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내일 에메랄드 시티로 출발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들은 윙키들을 불러 모아 작별 인사를 했다. 윙키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고 그들은 양철 나무꾼을 너무 좋아해서 그에게 머물러서 그들과 서쪽의 황토를 다스려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이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윙키들은 토토와 사자 각각에게 금 목걸이를 주었다. 그리고 도로시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팔찌를 선물했다.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넘어지지 않도록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선물했다. 그리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금으로 받고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한 은으로 만든 기름통을 선물했다. 여행자들은 모두 윙키들에게 멋진 연설을 했고 모두들 팔이 아플 때까지 윙키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도로시는 마녀의 찬장으로 가서 여행에 필요한 식량으로 바구니를 채우고 거기서 황금 모자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써보았고 그것이 그녀에게 딱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황금 모자의 매력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것이 예쁘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쓰고 바구니에 선보닛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 나서 여행 준비가 끝난 그들은 모두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출발했다. 윙키들은 그들에게 만세를 부르고 많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사악한 마녀의 성과 에메랄드 시티 사이에는 길이, 심지어 통로조차 없다. 4명의 여행자가 마녀를 찾아갔을 때 마녀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낡게 달린 원숭이를 보내어 데려오게 했다. 미나리꽃과 노란 데이지가 가득한 넓은 들판을 헤치고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물론 그들은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똑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올바른 길로 출발했다. 하지만 정오가 되어 태양이 머리 위로 넘어가자 그들은 어느 것이 동쪽이고 어느 것이 서쪽인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그들이 넓은 들판에서 길을 잃은 이유였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걸었고 밤에 달이 나와 밝게 빛났다. 그래서 그들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을 제외하고는 향기로운 노란 꽃 사이에 누워서 아침까지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구름 뒤에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하는 듯이 계속 나아갔다. 도로시는 우리가 충분히 멀리 걸어가면 언젠가는 도착할 거라고 확신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그들은 여전히 붉은 들판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허수아비는 약간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분명 길을 잃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길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두뇌를 가질 수 없을 거야. 나도 내 마음도 마찬가지야. 양철 나무꾼이 선언했다. 오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정말 긴 여정이라는 걸 인정해야지. 보시다시피 겁쟁이 사자가 징징거리며 말했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영원히 떠돌아다닐 용기가 없어. 그러자 도로시는 낙담했다. 그녀는 풀밭에 앉아 동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토토는 처음으로 머리 위를 지나가는 나비를 좇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혀를 내밀고 헐떡이며 도로시를 바라보며 마치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듯했다. 들쥐를 부르면 어떨까? 그녀가 제안했다. 그들은 아마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걸 확신해.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왜 우리는 전에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도로시는 쥐여왕이 준 이후로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몇 분 후 그들은 작은 발소리를 들었고 많은 작은 회색 쥐들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들 중에는 여왕도 있었는데 그녀는 삐걱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에메랄드 시티가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왕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신은 이제까지 그것을 등 지고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여왕은 도로시의 황금 모자를 보고 말했다. 모자에 마법을 써선 얇게 달린 원숭이를 불러보세요. 1시간도 안 걸려서 오즈의 도시로 데려다 줄 거예요. 부적이라는 게 있다는 건 몰랐어요. 도로시가 놀라서 대답했다. 뭐예요? 황금 모자 안에 적혀 있어요. 쥐여왕이 대답했다. 하지만 날개 달린 원숭이를 부르려면 도망가야 해요. 그들은 장난이 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재밌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요? 소녀가 불안하게 물었다. 아니요. 그들은 모자를 쓴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안녕. 그리고 그녀는 모든 쥐들이 그녀를 쫓아가는 가운데 시야에서 사라졌다. 도로시는 골든 캐반을 들여다보았고 안감에 몇 가지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부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는 설명서를 귀에 깊게 읽고 캡을 머리에 썼다. 에페, 페페, 카케. 그녀는 왼쪽 발로 서서 말했다. 무슨 말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허수아비가 물었다. 힐로, 홀로, 헬로. 도로시는 이번에는 오른발로 서서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양철나무꾼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지, 지지, 지크. 도로시가 말했는데 그는 이제 두 발로 서 있었다. 이것으로 주문의 말이 끝났고 그들은 날개 달린 원숭이 무리가 그들에게 날아오면서 큰 지저귀과 날개 펄럭임을 들었다. 왕은 도로시 앞에 몸을 숙여 절을 하고 당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우리는 에메랄드 시티에 가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다.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우리가 데려갈게요. 왕이 대답했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두 마리의 원숭이가 도로시를 팔에 안고 날아갔다.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와 나무꾼, 사자를 잡았고 한 마리의 작은 원숭이가 토토를 붙잡고 그들을 쫓아갔지만 개는 그를 물려고 애썼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처음에 다소 겁을 먹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전에 자신들을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매우 기분 좋게 공중을 날았으며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숲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로시는 두 마리의 가장 큰 원숭이 사이를 쉽게 달릴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왕이었다. 그들은 손으로 의자를 만들었고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왜 황금 모자에 복종해야만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긴 이야기입니다. 날개 달린 왕이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긴 여행을 해야 하므로 원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쁠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옛날에는 리더가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자유로운 몸들이었고 큰 숲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며 견과류와 과일을 먹고 아무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때때로 너무 장난기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날개 없는 동물의 꼬리를 잡아당기려고 했고 새를 쫓고 숲을 걷는 사람들에게 견과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주의했으나 행복했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루의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 오즈가 구름에서 나와 이 땅을 다스리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때 북쪽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는데 그녀는 강력한 마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마법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고 그녀는 선한 사람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게일렛이었고 그녀는 거대한 루비 블록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그녀가 사랑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너무 어리석고 못생겨서 그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과 짝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나이보다 잘생기고 남자다우며 현명한 소년을 찾았습니다. 게일렛은 그가 남자가 되면 남편으로 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를 누비 궁전으로 데려가 모든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강하고 선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자 쾌랄라라고 불리던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남성적인 아름다움이 너무나 대단해서 가엘렛은 그를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제 할아버지는 가엘렛 궁전 근처 숲에 사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의 왕이었고 그 노인은 맛있는 저녁 식사보다 농담을 더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직전 제 할아버지는 밴드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쾌랄라가 강 옆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홍색 실크와 보라색 벨벳으로 된 호화로운 의상을 입고 있었고 제 할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밴드가 날아와 쾌랄라를 붙잡고 그를 팔에 안고 강 한가운데까지 올라간 다음 그를 물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헤엄쳐 나가 내 멋진 친구야.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내 옷을 얼룩지게 했는지 봐. 쾌랄라는 수영하지 않을 만큼 현명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행운에 조금도 버릇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웃으며 해안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게일렛이 달려와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그의 실크와 벨벳이 강물에 모두 망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주는 화가 났고 물론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모두 데려왔고 처음에는 그들의 날개를 묶어서 쾌랄라를 대했던 것처럼 대하고 강에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원숭이들이 날개를 묶은 채로 강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간청했고 쾌랄라는 그들에게도 친절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일렛은 결국 그들을 살려주었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앞으로 황금 모자 주인의 명령을 3배는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모자는 쾌랄라에게 결혼 선물로 주기 위해 공주는 왕국의 절반을 지불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와 다른 모든 원숭이들은 즉시 그 조건에 동의했고 그래서 우리는 황금 모자 주인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진 도로시가 물었다. 쾌랄라는 황금 모자의 첫 번째 주인이었기 때문에 원숭이가 대답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소원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의 신부가 우리를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와 결혼한 후 숲에서 우리 모두를 불러서 그녀가 다시는 날개 달린 원숭이를 볼 수 없는 곳에 항상 머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황금 모자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의 손에 넘어갔고 마녀는 우리에게 윙키를 노예로 삼게 했고 그 후 오즈를 서쪽 땅에서 몰아냈어요. 이제 황금 모자는 당신 것이 되었고 당신은 3번이나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원숭이 왕이 이야기를 마치자 도로시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 앞에 에메랄드 시티의 푸르고 빛나는 벽을 보았다. 그녀는 원숭이들의 빠른 비행에 놀랐지만 여행이 끝나서 기뻤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여행자들을 도시의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왕은 도로시에게 절을 한 다음 재빨리 날아갔고 그의 무리 전체가 뒤따랐다. 좋은 여행이었어.
어린 소녀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공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어. 사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그 멋진 모자를 가져온 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4명의 여행자는 에메랄드 시티의 거대한 문으로 걸어가서 종을 울렸다. 여러 번 울린 후 그들이 전에 만났던 그 문지기가 문을 열었다. 뭐야, 또 돌아왔어. 그는 놀라서 물었다. 우리가 보이지 않나요?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그녀를 방문했어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다시 놓아주었어요. 그 남자는 놀라서 물었다. 그녀는 도저히 도울 수 없었어요. 녹아버렸으니까요. 허수아비가 설명했다. 녹았어요. 글쎄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남자가 말했다. 누가 그녀를 녹였을까요? 도로시였어요. 사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맙소사. 그 남자가 소리치며 그녀 앞에 매우 깊이 절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을 그의 작은 방으로 인도하여 큰 상자에서 안경을 꺼내 모든 눈에 씌웠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문을 지나 에메랄드 시티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문의 수호자로부터 도로시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녹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여행자들 주위에 모여서 큰 무리로 그들을 따라 오즈의 궁전으로 갔다. 녹색 수염을 기른 군인은 여전히 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즉시 들여보냈고 그들은 다시 아름다운 녹색 소녀를 만났으며 소녀는 그들 각자를 각자의 옛방으로 안내하여 위대한 오즈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쉴 수 있게 했다. 군인은 도로시와 다른 여행자들이 사악한 마녀를 물리친 후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오즈에게 직접 전했다. 하지만 오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대한 마법사가 즉시 그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은 지치고 피곤했고 마침내 그들은 오즈가 그들을 고난과 노예 생활을 겪게 한 후에 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허수아비는 마침내 녹색 소녀에게 오즈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탁했다. 그가 즉시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서 그가 약속을 지켰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마법사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너무 두려워서 다음 날 아침 9시 4분 후에 왕좌의 방으로 오라고 전했다. 그는 한번 서쪽 땅에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만났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4명의 여행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각자 오즈가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선물을 생각했다. 도로시는 단 한 번만 잠이 들었고 그런 다음 캔자스에 있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 이모가 도로시를 집에 데려와서 얼마나 기쁜지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에 녹색 수염을 한 군인이 그들에게 왔고 4분 후에 그들은 모두 위대한 오즈의 왕좌의 방으로 들어갔다. 물론 그들 각자는 마법사가 전에 취했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모두 크게 놀랐다. 그들은 문 가까이에 머물렀고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텅 빈 방의 고요함은 그들이 오즈가 취한 어떤 모습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들은 엄숙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거대한 돔 꼭대기 근처 어딘가에서 나오는 듯했다. 그 음성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왜 나를 찾니? 그들은 다시 방 안의 모든 곳을 살펴보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자 도로시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물었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고 음성이 대답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왕좌에 앉아 너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제로 음성은 그때 왕좌에서 바로 나오는 듯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좌로 걸어가 도로시가 말하는 동안 일렬로 섰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주장하기 위해 왔다. 오지요. 어떤 약속? 오즈가 물었다. 사악한 마녀가 파괴되면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소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둔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심장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사악한 마녀는 정말로 파괴되었나. 목소리가 물었고 도로시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물통으로 그녀를 녹였어요. 맙소사. 목소리가 말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글쎄, 내일 내게 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양철나무꾼이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에게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도로시가 소리쳤다. 사자는 마법사를 놀라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고 큰 포효를 했는데 너무 사나워서 무섭기도 해서 토토가 놀라서 그에게서 펄쩍 뛰어올라 모서리에 서 있던 스크린을 넘어뜨렸다. 스크린이 쿵 하고 떨어지자 그들은 그쪽을 바라보았고 다음 순간 그들 모두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스크린이 가려졌던 바로 그 자리에 대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 작은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노인도 그들만큼이나 놀란 듯했다. 도끼를 든 양철나무꾼은 그 작은 노인에게 달려가선 어는 누구냐 고소리쳤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입니다. 작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를 데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로시는 오즈가 훌륭한 수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오즈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오즈가 끔찍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지.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오즈가 불덩어리라고 생각했어. 사자가 소리쳤다. 아니요. 당신들은 모두 틀렸어요. 그 작은 남자가 온순하게 말했다. 나는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믿게 만드는 거야. 도로시가 소리쳤다. 너는 위대한 마법사가 아니냐. 조용히 해. 그가 말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 그러면 엿듣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망가질 거야. 나는 위대한 마법사가 되어야 해.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너는 그 이상이다. 허수아비가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사기꾼이다. 정확히 그렇죠. 작은 남자가 선언하며 마치 그가 좋아하는 듯이 손을 비볐다. 나는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건 끔찍해.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내 심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용기는? 사자가 물었다. 아니면 내 뇌가? 호수아비가 외투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탄식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즈가 말했다. 이런 사소한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기도해. 나를 생각해. 내가 발각되어서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도로시가 물었다. 너희 넷과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오즈가 대답했다. 나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을 속여서 결코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희를 왕좌의 방에 들여보낸 건 큰 실수였어. 보통은 내 신하들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끔찍한 존재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도로시가 당황한 듯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위대한 수장으로 보인 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게 내 수법 중 하나였어요. 오즈가 대답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그는 왕좌의 방 뒤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그들은 모두 그를 따랐다. 그는 한 구석을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여러 겹의 종이로 만들어졌고 조심스럽게 그려진 얼굴이 있는 커다란 머리가 있었다. 이걸 천장에 철사로 매달았어요. 오즈가 말했다. 스크린 뒤에 서서 실을 당겨서 눈을 움직이고 입을 벌리게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아, 나는 복화술사야. 그 작은 남자가 말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원하는 곳 어디든 던질 수 있어서 너는 그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줄로 생각할 거야. 내가 널 속이는데 사용한 다른 것들이 여기 있어. 그는 허수아비에게 그가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보였을 때 입었던 드레스와 가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양철나무꾼은 그의 끔찍한 짐승이 옆면을 막기 위해 널빤지를 덧댄 가죽 여러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불덩어리에 관해서는 가짜 마법사가 천장에 매달았다. 그것은 실제로는 면으로 만든 공이었지만 기름을 붓자 공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진짜로 허수아비가 말했다. 당신은 그런 사기꾼이 되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작은 남자가 슬픔에 잠긴 듯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는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그가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오마하에서 태어났어요. 아, 캔자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네요. 도로시가 소리쳤다. 아니, 하지만 여기서 저 멀어. 그는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위대한 스승에게서 복화술을 매우 잘 훈련받았어. 나는 어떤 종류의 새나 짐승이든 흉내낼 수 있어. 여기서 그는 새끼 고양이처럼 울부짖었고 토토는 귀를 세우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얼마 후에 나는 그것에 지쳐서 풍선 조종사가 되었어. 오즈가 말을 이었다. 저게 뭔데요? 도로시가 물었다. 서커스가 열리는 날 풍선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서커스를 보기 위해 돈을 내도록 하는 남자야. 라고 그는 설명했다. 어느 날 나는 풍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밧줄이 꼬여서 다시 내려올 수가 없었어. 풍선은 구름 위로 훨씬 올라갔고 기류가 풍선을 때리고 수마일이나 멀리 날려버렸어. 하루와 밤 동안 공중을 여행했고 둘째 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풍선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 위를 더다니고 있었어. 점차적으로 내려왔고 나는 전혀 다치지 않았지만 나는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다. 그들은 구름에서 나를 보고 나를 위대한 마법사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나는 그저 즐겁게 지내고 좋은 사람들에게 이 도시와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잘 해냈어. 그런 다음 이 도시가 너무 푸르고 아름다워서 에메랄드 시티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그 이름에 더 잘 어울리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녹색 안경을 씌워서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이 녹색이 되도록 했지. 하지만 여기 있는 건 다 녹색이잖아요. 도로시가 물었다. 오즈가 대답했다. 녹색 안경을 썼을 때는 물론 모든 게 녹색으로 보이지. 에메랄드 시티는 오래전에 지어졌어. 풍선인 알을 여기 데려왔을 때는 내가 젊었고 지금은 아주 늙은이야.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눈에 녹색 안경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말 에메랄드 시티라고 생각해. 그리고 분명 아름다운 곳이야. 보석과 귀금속이 풍부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있지.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그들은 나를 좋아했어. 하지만 이 궁전이 지어진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가두고 그들을 보지 않았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는 마녀였지. 나에게는 마법의 힘이 전혀 없었지만 마녀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어. 이 나라에는 마녀가 4명 있었고 그들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렸지. 다행히도 북쪽과 남쪽의 마녀들은 선했고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동쪽과 서쪽의 마녀들은 금찍이 사악했고 내가 그들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나를 파괴했을 거야. 사실
나는 수년 동안 그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어. 그래서 당신의 집이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이 내게 왔을 때 서쪽 마녀만 없애준다면 무엇이든 약속할 의향이 있었지만,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녹여버린 지금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 도로시는 나는 당신이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아냐,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나쁜 마법사지. 인정해야겠어. 나에게 둔회를 줄 수 없니? 허수아비가 물었다. 둔회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매일 무언가를 배우고 있어요. 아기는 두뇌가 있지만 많이 알지 못해요. 경험만이 지식을 가져다주고 당신이 지상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경험을 확실히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사실일지도 몰라. 허수아비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두뇌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불행할 거야. 거짓 마법사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글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마술사는 아니지만 내일 아침 저를 찾아오신다면 당신의 머리에 뇌를 채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나는 그것들을 사용할 방법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 용기는 어때? 사자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당신은 용기가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오즈가 대답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자신감뿐이에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어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울 때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고, 그런 용기는 당신에게 넘쳐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사자가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두려움을 잊게 하는 용기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매우 불행할 거예요. 좋습니다. 내일 그런 용기를 주겠습니다. 오즈가 대답했다. 내 심장은 어때요?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당신이 심장을 원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심장은 대부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걸 알았다면 심장이 없는 게 행운일 거예요. 그건 의견 문제일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로서는 당신이 마음을 준다면 불평 없이 모든 불행을 참을 거야. 좋아요. 오즈가 온유하게 대답했다. 내일 제게 오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마법사 역할을 수년간 해왔으니 그 역할을 조금 더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로시는 이제 캔자스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그건 생각해봐야 할 거야. 오즈가 대답했다. 이 문제를 고려할 시간을 이틀이나 사흘 주면 사막을 건너갈 방법을 찾아보겠어. 그동안 너희는 모든 대손님으로 대접받을 거고, 너희가 궁전에 사는 동안 내 사람들이 너희를 모시고 너희의 사소한 소원도 들어줄 거야. 내가 내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 내 비밀을 지켜야 하고,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들은 자신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동의했고,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갔다. 도로시조차도 그녀가 위대한 흠찍한 허풍쟁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그녀를 캔자스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할 의향이 있었다.